지금부터 서울시 25개 구청 및 재활용 관계자 첫 재활용 연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녹색환경포럼의 김시약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청소과장, 재활용과장님, 오늘 참 귀한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 시대가 종료가 되질 않고 2년째 계속되는 동안에 참으로 어려움이 여러 분야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주문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문 문화에 의해서 전부 포장이 되어서 각 가정에 배달되는 그 포장재가 엄청난 수량으로 폐기물이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수요가 조금이 아니고 통계에 의하면 17% 내지 30%까지 늘었다는 통계를 보고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포장재라 할지라도 특별히 많은 것이 음식 문화에 대한 주문입니다. 다른 포장재는 그런 대로 다시 포장재가 재활용되는 경우가 우리가 쭉 노력해온 바 같습니다만은 음식이 포장재는 지저분한 문제로 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 폐기물로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각별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새로운 대책을, 남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각별한 우리 시장님의 관심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환영에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랫동안 폐기물 문제, 재활용 문제에 애써 온 사단법인 녹색환경포럼에 대해 저희들이 교육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오늘 그 첫 강의가, 연수 강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첫 강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계시는 배재근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 같으면서도 정말로 꼭 들으시고 수정하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통계가 나올 텐데 개념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초청되신 분이 많지를 않아서 숫자가 적지만은 주변에 많은 그 홍보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배재근 교수님을 소개 올립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교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 우리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서로 교감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강의를 갖다가 일단은 좀 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걸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뭐 그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뭔가 좀 알고 행정을 하면 굉장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막상 이게 처음 보직을 받으시면 뭔가 공부를 이렇게 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뭔가 새롭게 뭔가 리마인드 시키고 어떤 거기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주제가 재활용이지만 굉장히 큰 덩어리로 이 폐기물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당장은 시간이 지금 80분인데 벌써 지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또 지났어요. 5분 정도 지났고. 그래서 중간에 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질의 토론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주든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좀 의문점이 나는 거 있으면 이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그 메시지를 보고 답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면 어떨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나중에 토론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보면 화면 공유를 해놨어요. 화면 공유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아마 보이시겠죠? 지금 보이고 계시죠?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면 보시면 폐기물 관리의 효율화 방안에서 화면이 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좀 전에도 우리 저 회장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폐기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심각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희들이 많이 지적하는 거는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한 게 요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의 배달 문화, 택배 문화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뭔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굉장히 넘쳐르고 근데 쓰레기가 넘쳐르는데 우리 쓰레기 문제의 본질은 폐비닐입니다. 폐비닐은 우리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필름류 플라스틱이에요. 필름류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게 처리할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1인 가구, 그죠? 택배 배달 문화, 그러면서 가대 포장, 그죠? 그러면서 포장재 폐기물이 증가했다. 보시면 전부 다 비닐류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에너지 재활용을 하거나 물질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 재활용이 막혔어요. 막혔다는 얘기는 이게 좀 확대가 안 되고 있고 물질 재활용은 폐비닐 가지고 물질 재활용한다는 거는 뭐 이게 폐비닐 가지고 물질 재활용이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얘기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불법 방치 폐기물이 늘어나는데 그 불법 방치 폐기물의 대부분이 제가 파악하기는 이런 재활용해서 재활용 안 되는 것들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비싸게 위탁을 받아서 그게 정상적인 경로로 안 가고 비정상으로 가서 처리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전부 다 방치 폐기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건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그림도 제가 최근에 그린 건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부터 13번까지 보면 13개의 이거 화면 안 나타나요? 아주 지금 현재 공유한 화면이 안 보이십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공유하면 나오는. 지금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뭐라고 하셨어요? 예, 보시면 한 15개 종류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스피커를 켜고 있는 사람은 좀 꺼주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스피커들 다 잠깐만요. 이 음소거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어디 아이고 지금 잠깐만요. 여기 류재근 물이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음소거를 안 해가지고 동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보면 한 15개 정도의 문제점이 지적이 돼요. 그래서 재활용 체계에 15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하자 하는 게 최근의 하나의 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폐기물 쪽을 이해를 하시려면 재활용을 이해하시면 기본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당장 폐기물 관리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폐기물 관리는 여기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7개 법이 있어요. 폐기물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많은 법을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많이 걸렸고요.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적용 배제 폐기물에서 우리 폐기물 관련법에서 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폐기물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관련법 7가지를 되게 2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제 재활용 관련법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처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폐기물 법이라는 게 재활용과 처분으로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어요. 금이. 그래서 재활용에 관한 건 새로운 파트로 확장이 됐고 옛날에 우리가 처리라고 했던 처분이 별도로 이제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행정 체계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최근에 재활용 체계와 처분에 관련된 체계가 분리가 돼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법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금이 그어져 있고 앞으로 더 이거를 확실하게 금을 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법이 7개나 있는데 이걸 좀 간소화해서 그냥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 처분에 관련된 법, 그리고 재활용에 관련된 법에서 그냥 3개 법축으로 7개를 3개 정도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생각도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장기 계획이 될 거예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은 우리가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자원순환 기본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일단은 여기 2018년도 1월 1일부터 됐고, 근데 자원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진 거는 획기적인 법인 거고, 획기적인 법인데 이 획기적인 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국회를 통과시켜서 만들었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원순환 기본법은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당장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란 게 시행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자원순환 성과관리제가 도입됐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 행정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뭐 순환자원 인정제라든가 유해성 및 순환성 이용성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큰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자체가 어떤 행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그 폐기물 처분 부담금하고 자원순환 성과 관리 제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순환 성과 관리 제도는 일단은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그 행정을 하시다 보면 성과관리에서 성과관리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고 하고 있으실 텐데, 당장은 매립률 그리고 순환 이용률을 갖다가 산출을 하게 되고, 그걸로 어떤 그 지표를 지표화시키고 그걸로 지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져가자,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최대한 최종 처분율을 줄이고 그리고 순환 이용률을 높여가는 게 하여튼 정책 과제다. 시도 자원순환 성과 관리고요. 또 사업자에 대해서도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18개 업종, 약 2,500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원순환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원순환 성과 관리에서 요즘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잔재물량이에요. 잔재물량. 그러니까 잔재물이 나오면 그 잔재물은 반드시 매립을 할 수밖에 뿐이기 때문에 이 잔재물량을 얼만큼 줄이냐가 하나의 큰 과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잔재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서 소각을 한다. 그럼 잔재물이 얼마냐, 이런 지침, 포본을 좀 만들기 위해서 요즘 굉장히 조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요즘 뭐 많이 당장 지자체, 여러분들 지자체도 폐기물 처분 분담금을 물고 계시죠. 예, 이걸 갖다가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게 되면 결국은 톤당 키로당 10원, 톤당 키로당 15원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결국은 톤당으로 따지면 15,000원, 그죠? 그러니까 매립을 하면 톤당 15,000원의 처분 부담금을 내야 되고, 소각을 하면 톤당 10,000원의 처분 부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의 목적은 뭐냐면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소각과 매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이게 부과가 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올리긴 올랐지만 이게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어쨌거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는 생략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여러분들 행정을 보시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한번 해보게 되면 폐기물 종류에 대해서 폐기물 분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항상 저는 강의를 하면 이 폐기물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폐기물 개념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굉장히 강력해요. 강력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나라는 뭐 돈이 되면 폐기물로 안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주관적으로는 버리는 사람 의사에서 결정이 되고, 객관적으로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처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폐기물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혹은 사업장에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버려지는 것들이 돈이 유가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은 폐기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법이 엄격하다. 일본보다 더 엄격해요. 일본은 이게 돈으로 팔리면 폐기물로 안 봐요. 근데 우리는 폐기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 폐기물을 갖다 크게 보면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근데 사업장 폐기물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업장 일반, 건설, 지정,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또 사업장 생활계와 사업장 배출 시설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즘 이제 건설 폐기물인데 하루 1년에 공사에서 5톤 이하로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 해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는데 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보시면 이게 쭉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걸 제가 자세하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적어놨는데 필요하다면 이걸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건설 폐기물에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는 게 있어요. 5톤 이하이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5톤 이상이 발생되느냐, 이하가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난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이에요. 이게 이게 그냥 건설 폐기물로 위탁 처리되면 건설 폐기물 처리 중간 처리장 가서 뭔가 이렇게 행위를 해서 재활용 쪽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이 보니까 뭐 임시 보관장으로 가서 또 거기서 간단하게 선별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매립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수도권 매립지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이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 애물단지가 돼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최근에 하나의 정책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사장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는 생활 폐기물이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생활 폐기물이냐 아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로 분리되느냐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느냐가 굉장히 폐기물 관리에 엄격한 금이 그어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생활계 폐기물을 컨트롤하는 거고, 생활계 폐기물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생활 폐기물과 또 하나는 이제 사업장계 생활 폐기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일 300kg 이상 발생되는 어떤 뭐 슈퍼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간해공업을 하는 곳이라든가 하루에 평균 300kg 이상 나오면 이건 사업장 생활계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될 타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업장 폐기물은 여러분들이 실적 신고만 받아서 그걸 간부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통계를 내고 이렇게 하는 절차상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 직접 관리는 하질 않죠. 그래서 하여튼 폐기물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서 관리 영역이 다 틀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내가 이 폐기물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당장은 보면 수질 대기 폐기물 중 배출 시설에서 100kg 이상 배출되거나 1년에 공사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되거나 일 300kg 이상 배출되면 이거는 다 사업장이에요. 그게 아닌 거는 생활계 폐기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 폐기물도 이게 공사를 시작하는 건설 폐기물, 또 배출 시설로 100kg 살되면 배출 시설계 폐기물, 또 그게 아닌 거는 사업장 생활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기물을 구분할 때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생략할게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계 폐기물을 관리하셔야 돼요. 생활계 폐기물을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럼 생활계 폐기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계 폐기물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생활계 폐기물은 용어도 이제 다 틀립니다. 옛날에 우리 쓰던 용어랑 다 틀려요. 저도 이제 옛날 쓰는 용어를 해놨는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거, 종량제 봉투 대상 폐기물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그것과 재활용품도 용어가 법적인 용어는 재활용 가능 자원이에요.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품. 또 이제 유해성 폐기물은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형광등하고 폐전지류죠. 두 가지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고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도 여러분들이 관리하려면 이렇게 구분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관리 영역, 우리가 지금 뭐 이게 관리 영역 내에서 먹고 사는 수지 분반하거나 뭐 중간 처리하거나 최종 처분, 이게 먹고 사는 영역이 다 틀리다 보니까 계통이 다 틀리다. 그죠? 관여하는 사람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이. 보니까 다 뭐 음식물 쓰레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종량제 봉투 따로 있고, 재활용 따로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요즘은 지자체마다 통합 관리를 하자. 통합 관리. 그래서 몇 개 업체한테 이걸 갖다가 지역별로 섹터별로 그냥 한 번에 다 주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그냥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따로 줘서 관리를 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해요. 근데 저도 뭐 반신반의예요. 어느 쪽이 좋은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합 관리를 한다 했을 때는 한 업체가 모든 쓰레기를 다 담당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관리는 굉장히 수월하겠죠. 근데 전문성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활용만 전문적으로 수지 분반하면 재활용에 대한 전문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음식물 쓰레기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전문성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하여튼 이게 관리 영역, 관리 체계를 하여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당장은 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련 정책은 포괄 정책입니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가능한 재사용을 해주고, 그게 안 되면 물질 재활용을 하고, 그게 안 될 때는 에너지 재활용을 해주고, 진짜 그것도 안 되면 매립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나중에 제가 또 각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폐기물 관련 정책, 자원순환 관련 정책은 지금 현재 포괄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적인 하두는 매립 제로화예요. 제로 웨이스트, 매립 제로화가 국제적인 하두고, 모든 나라가 이 매립 제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폐기물 관리의 선진국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립 제로화를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포괄 정책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느냐, 그림을 보시면 하여튼 뭐 초기 단계에서는 발생각제 시키고, 그다음 리유즈 시키고, 그다음 리사이클 시키고, 리커버리 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매립을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해 못할 게 굉장히 많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이 중간 폐기물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처분, 중간 재활용이란 어떤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처분에서도 중간 처분, 최종 처분, 그리고 재활용에서도 중간 재활용, 최종 재활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도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죠? 업체들도 중간 재활용 업체, 최종 재활용 업체, 같이 하면 종합 재활용 업체. 그래서 이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 폐기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폐기물 체계가 다른 나라랑 또 다른 관점이다. 근데 중간 폐기물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폐목재를 여러분들이 회수를 해서 그걸 갖다가 파쇄를 했어요. 파쇄. 그래서 칩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중간 재활용이에요. 근데 이 칩을 어딘가 사용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열병합 발전소 사용을 하든가 어디서 사용을 하면 그건 최종 재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중간 처분, 중간 재활용, 중간 폐기물 개념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부터 바뀌었으니까 얼마 안 된 법이죠, 그죠? 한 5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먹고 사시는 업들도 대한민국의
폐기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시는 분들,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4가지 업이 있었어요. 수지분만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재활용업이라고 없었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중간처리업, 아주 깊숙이 재활용 전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법이 싹 다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수지분만업에다가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같이 하면 종합처분업, 또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이걸 같이 하면 종합재활용업. 그래서 7개 인허가 업으로 바뀌었고요. 단지 하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제도는 있어요. 근데 신고자 제도는 여러분들 취지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 법을 설계할 때 저희들이 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그러니까 재활용 신고자죠. 자가 이용을 할 때 신고를 해라, 이런 개념이었어요. 자가 이용. 예를 들면 뭐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닭을 키운다, 돼지를 키운다, 내가 자가 재활용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을 때 신고를 하고 하라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인허가를 받아라, 이런 법으로 이제 기획이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솔직히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업이 7개 허가업에다가 신고업이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게 폐기물 쪽을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을 하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걸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크게 보면 재사용 산업, 그리고 처분 산업, 재활용 산업,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처분 산업과 재활용 산업을 같이 묶어서 폐기물 처리업으로 규정을 하자. 그래서 이걸 하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크게 수지분반업, 재사용 산업, 재활용 산업, 처분 산업으로 이걸 또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관리를 좀 잘해서 뭔가 이 폐기물이 잘 순환 이용되면서도 적정 처리되는 체계로 가져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폐기물을 좀 이해하시려면 알코드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는 이게 뭐 재활용하는 업체가 얼마 없으니까 큰 고민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경기도만 가도요, 폐기물 담당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되게 아파요. 왜 아프냐면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업 허가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처분 산업은 거의 없어요. 재활용 쪽으로 업 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예전 같으면 폐기물 처리를 하겠다라면, 그럼 뭐 재활용을 하겠다라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기입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이 R코드라는 게 있어서 이 R코드에 부합이 안 되면 업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류별로 R코드가 다 묶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폐수처리 온이다. 그러면 그 폐수처리 온이를 재활용하는 방법들이 법으로 벌써 R코드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R코드가 없어요. 그럼 당장 재활용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이걸 갖다가 그 재활용을 하고 싶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R코드를 새롭게 획득을 해야지만 재활용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R코드로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근데 R코드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는 그럴 때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R코드도 이제 이렇게 재사용 산업의 R코드, 재생 산업의 R코드, 에너지 회수 산업의 R코드, 또 자연계 한원할 때 이제 R코드에서 R1, R2, R3, R4, R5, R6, 그리고 R9, R8, R9,
그리고 R7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 제가 관여를 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R코드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먼저 빠져나가요. 먼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공사장 폐기물,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 빠져나가고, 그다음 대형 폐기물 빠져나가고, 재활용 가능 자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관리가 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여러분들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폐기물이 발생부터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그림으로 좀 그려놨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폐기물을 우리가 뭐 재활용을 해라, 뭘 해라 말로는 안 통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폐기물 관련 제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폐기물 처리 단계별로 이렇게 명시된 것들이 다 제도예요, 제도. 제도라는 것은 법적 구성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수출 관리, 생산 가공 단계에서는 뭐 부산물 현지 체류제, 환경성 보장제도, 폐기물 부담금제도, 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 이게 성과관리 제도로 바뀌었죠. 소비 단계에서는 뭐 리필 제품 사용을 해라, 벼룩시장 개최를 해라, 재활용 센터를 설치해라, 이런 것들. 또 분리배출 단계에서도 분리배출 표시를 해라, 뭐 등등, 그죠. 에너지 회수를 하는 것도 뭐 가연성 폐기물 고용 연료화 제도가 있고요, 그죠. 에너지 회수 기준이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있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고, 그죠. 방치 폐기물 이행 보증금 제도가 있고, 하여튼 등등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제도가 있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원래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 분야에 따라서 또 이제 준용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가 행정에 관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철저히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추석이 다가오니까 지금 그죠, 포장 폐기물, 그죠, 단속도 나갈 때가 됐죠, 그죠. 가대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을 나갈 때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도가 하여튼 우리 폐기물 쪽에 많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정말 이 제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구분을 했어요. 원천 감량을 하기 위한 제도, 재사용을 확대하게 한 제도, 재생 이용을 하게 한 제도, 물질 재활용이죠. 또 에너지 재활용을 하게 한 제도, 또 이걸 갖다가 처분,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할 때의 제도, 이걸 갖다가 제가 쭉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제도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 폐기물 부담금 자발 협약 제도, EPR 제도. 그러니까 가장 많다기보다는 가장 잘 알려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요, 폐기물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물 부담금을 왕창 물려서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PR 제도는 만약 제품을 만들려면 재활용 비용을 다 물으란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 됐을 때 모든 게 재활용 되게끔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가 확실하게 구현이 되면 되는데 아직도 허점이 많아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피해 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에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을 보시게 되면 우리 생활 폐기물은 하루에 1kg가 나와요.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 하루에 7kg. 한 사람이 하루에 발생량이에요. 전체 하루에 한 사람이 8kg를 발생시켜요. 8kg.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5천만이잖아요. 5,600만? 그 6천만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인구를. 그러면 하루에 8kg니까 6, 8이 48 곱하면 이제 하루에 42만 톤. 그죠?
매니 보면 2010 이게 2016년 자료네요. 최근에 2021년 20년 자료까지는 아는데 제가 옛날 자료를 집어넣고 있네요. 하여튼 최근에 하여튼 더 많이 발생이 돼서 47만 톤, 거의 뭐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어요. 1인당 0.8kg, 5,600만 원에 0.8kg 곱하면 그 전체 발생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42만 거의 47만 톤에다가 생활 폐기물은 5만 한 3만 톤, 5만 3천 톤, 그 나머지는 건설 폐기물,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폐기물이 줄질 않아요. 계속 증가해서 발생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폐기물 처리설은 더 이상 짓지를 못하는데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활성화 안 시키면 폐기물이 갈 곳이 없는 게 현 시점의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처리량을 보시게 되면 전체 84.8%가 재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소각이 6.2%, 그 6.2%가 되고 있고 매립이 8.8%가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84%가 재활용되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나머지 소각하고 매립되는 양이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예를 들면 한 6만 톤, 7만 톤이잖아요. 하루에 6만 톤, 7만 톤을 어디서 소각을 하거나 어디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을 많이 발생을 억제시키고 재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매립 소각량을 최소화시켜서 매립지로를 가야 된다는 게 요즘의 정책 목표입니다. 이것도 이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해 봐야 돼요. 지금 시간이 지금 4시 4시 11분인데 30분밖에 강의할 시간이 없네요.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당장 종량제 봉투, 저는 요즘 이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종량제 봉투를 이제는 안 써도 돼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종량제 봉투에 이게는 제작 비용이 있고요, 유통 비용이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일주일 동안 잠재됐다가 소각장에 들어서 딱 타버려요. 근데 비용이 엄청나요. 종량제 봉투에 대한 비용이. 아마 행정을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종량제 봉투를 팔아가지고 자립률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종량제 봉투를 이제는 없애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이런 거점수거 체계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요율제로 수거하면서 거점수거 체제로 가져가면서 이 거점에 아예 종량제 용기에 이렇게 종량제 봉투에도 안 넣고 쓰레기를 가져와도 그 무게를 측정하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처럼 일반 쓰레기도 종량제 용기를 갖다 놓고 앞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점 수거제도 종량제 용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가 아니에요. 종량제 일반 쓰레기 종량제 용기도 갖다 놓고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없애자 하는 쪽을 제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참 잘하고 있어요. 보시면 제주도는 그 클린하우스라는, 이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개별 그 거점 수거장도 두지만 또 이런 재활용 도움센터를 갖다 지역마다 또 하나씩 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고 언제든지 재활용품을 버리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저 할아버지 왕할머니를 갖다 여기 모셔다 놓고 관리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전체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그래서 종량제 봉투도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지 분반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하여튼 RFID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도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GIS, GPS 시스템까지 돼서 요즘은 차량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지자체별로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왜 도입을 안 하는지 알아보니까 청소업체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이 추적당하니까 이제는 그 뭐 청소 대행비도 함부로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설치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RFID, GIS, GPS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자동 집화 시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대로 가동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현실화시켜서 가동을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뭐 대상이 되는 서울의 대상이 되는 데는 은평구인가요? 거의 바뀌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제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이런 그 파이프 라인을 이용해서 수집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관리가 가능한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해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역 단위다 설치해서 이게 사용률이 낮고 경제성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은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 리유즈, 리사이클, 그리고 열회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요거는 제가 일본에 가서 많이 느낀 건데 우리나라도 요즘 중고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고 시장을 갖다가 뭐 10조 시장이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 시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근데 중고 시장이 표면으로 팍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 단위에서 아예 중고 이런 매장을 지자체가 만들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중고품을 지자체의 어떤 시설에서 거기서 유통이 되는 체계를 좀 가지게 하면 어떤가. 예를 들면 요즘은 뭐 명품도 수거해서 명품 중고 시장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사용 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재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에 지금까지는 민간이 간여해서 민간이 수집 운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터지면 민간이 수집을 포기를 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그 재활용 그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동주택을 지자체가 관리를 해라. 근데 민간이 수집 운반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자체가 완전히 모른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이 쓰레기 대란이 또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공수거 체계를 강화하자. 공동주택을 민간이 수거하지만 지자체가 관여를 해라. 예, 그런 얘기고 최근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제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환경부가 지침도 내렸고 이제 서울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통계가 안 맞아요. 민간이 수거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재활용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의 비율이 저는 한 50%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되는 거는 30%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공공관리 체제를 강화하면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별장도 이제 현대화를 좀 시켜야 돼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선별장 사례인데요.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선별장을 좀 현대화시키고 선별장에서 잔재물이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런 선별장에서 우리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잔재물이 5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분리배출을 좀 잘하게 만들어서 잔재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50% 되는 잔재물이 그게 전부 다 수지분반업자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수지분만 그 처리업체는 굉장히 비싸게 대행료를 받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가는 곳이 불법 방치 폐기물로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재활용 선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잔재물의 양을 줄여서 뭔가 관리를 이게 방치 폐기물이 안 되게끔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이 잔재물 비닐류의 위탁 처리비를 한번 보니까 야, 요즘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30만 원, 톤당 3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처리비를 주고 있는데 이게 부적정 처리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를 강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에 자원회수센터를 또 이제 위탁 관리할 거냐 지정 관리할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지 우리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만큼 관심을 갖고 관리를 강화해 주냐에 딸려 있어요. 직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위탁 관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관리가 뭐 느슨하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않고 관리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용 시장의 현재 문제점들을 제가 쭉 한번 지적을 해놨고 재활용 방법들도 저희들이 한번 쭉 뽑아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재활용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당장 중국이 재활용 원료 수입을 금지시켰고요. 또 고용연료 시장, SRF 시장이 사용하는 곳이 제한되다 보니까 붕괴가 되어버렸고 그렇다고 물질 재활용이 원활히 되느냐? 우리나라가 수입 수출에만 의존했지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시장이 너무나 안 좋아요. 너무나 안 좋고 지금 재활용만 원활히 돼도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나는데 재활용 쪽에 동맥경화 현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가 이제 폐기물 에너지화를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폐기물 에너지화를 하자고 이제 시작을 한 건 뭐 결국은 온실가스, 탄소 중립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폐기물 에너지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화를 하면서 이제 소각 각 지자체는 소각장에서도 폐열을 100% 해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제가 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자, 또 재사용을 활성화하자, 물질 재활용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소각을 하되 열 에너지를 해소하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고용료를 만들기 시작했고 열병합 발전을 하자 이렇게 왔고, 자 이제는 또 어떤 움직임이냐면 열분해를 시키자, 그래서 기름을 뽑자 이런 움직임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뭘 할 것이냐, 열분해를 해서 그 기름을 다시 컨버전을 시켜서 기초 화학 원료를 만들자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하여튼 폐기물 처리 기술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폐자원을 에너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당장은 고형상 맨 이쪽에 왼쪽에 나온 것처럼 고형상 폐자원을 만들어서 SRF죠.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쪽이고, 그리고 이제 가스와 열분해를 시켜서 뭐 기름이라든가 가스를 생산하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뭐 뭐죠? 폐식용유 이런 걸 써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면서 폐기물을 에너지하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SRF를 만드는 쪽이에요. 근데 SRF 쪽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고형연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고형연료라는 게 형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안 봤어요. RDF는. 근데 최근에 이 SRF 타설에서 그냥 이렇게 고형연료로 이제 인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폐기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사람들도 이거를 고형연료로 안 보고 폐기물로 보고 쓰다 보니까 요즘 이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열병합 발전이라든가 에너지 쪽에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많이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해가지고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근데 고무적인 거는 부산광역시 같은 데서는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를
다시 해체를 하고 팥에 선별을 해서 그 뒤에 열병합 발전소에서 이렇게 열병합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SRF를 만들고 연료병합 발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폐기물 고용연료를 대량으로 소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폐기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연료가 지금 현재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용하는 데가 얼마 없는데 앞으로 고용연료 사용 시설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대형 폐기물입니다. 대형 폐기물. 근데 대형 폐기물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관리를 너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보면 답답해요. 답답한데 일단 이 대형 폐기물도 이제는 좀 관리 체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관리 체계를 갖되 선별 체계를 가져야 돼요. 짬뽕을 해서 그냥 부셔가지고 위탁 처리하면 돈이 굉장히 비싸고 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걸 갖다가 선별을 해서 종류별로 위탁 처리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선별해서 가라 이제 그런 얘기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대부분은 이렇게 반입되면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냥 혼합해서 위탁 처리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처리비가 뭐 20만 원, 30만 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수지 분반하는 단계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선별해서 수지 분반해서 별도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특히 요즘 폐목재가 없어요. 폐목재는 다행히도 이거를 칩을 만들면 이 칩을 열병합 발전소에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목재 칩 같은 경우는 톤당 10만 원으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폐목재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대형 폐기물 중에서 폐목재는 완벽하게 선별해서 분리해서 별도로 위탁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값싸게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형 폐기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도 수지 분반하는 단계에서 좀 우리 ICT 기술, 최신 기술을 좀 적응해서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은평구에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제가 봤는데 지금 하고 계시겠죠, 은평구요. 은평구에서 안 들으셨나요? 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요. 근데 당장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용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 공동주택에 이제 파급을 시키고 있고, 근데 최근의 경향은 공동주택보다도 단독주택구역의 종량제 용기 보급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 1인 1가구 이런 데가 막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막 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분리배출이 좀 용이하게끔 하여튼 종량제 용기를 갖다가 이게 뒤에 보면 종량제 용기를 갖다가 아예 단독주택구역에다 설치를 하자. 또 필요하다면 이런 감량기도 도입을 해서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원에서 줄이자는 게 하나의 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발생 억제 플러스 감량해서 최근에는 저런 감량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RFID를 첨부해서 이게 어떤 장치들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지금 얼마냐면 수지 분반하는데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들어가요. 서울시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위탁 처리하는데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또 들어가요. 전체 처리비가 한 25만 원 보면 돼요. 음식물 쓰레기 1톤당 처리가 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감량기를 처리한다 했을 때는 톤당 처리비가 25만 원 이하라면 오케이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최근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요즘 사료화가 안 됩니다. 습식 사료화가 안 되고 건식 사료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식 사료는 유기질 비료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퇴비,
또 최근에 뭐 곤충 뭐 사료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양은 많이 처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통합 바이오가스로 갑니다. 아예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가축 분뇨 그리고 정화조 팩 이런 거랑 다 섞어서 통합 처리를 하자.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현재 크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난지도에다가 이런 통합 바이오가스를 설치하고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처리하자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전환해 보자.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도 탄소 중립, 환경 보전에 부합하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요즘 디스포자를 써가지고 오물 분쇄기를 써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수도로 배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뭐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결국은 고용물 해수도 안 하고 그냥 하수구로 다 흘려보내고 있는데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수 처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거는 금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금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이에요. 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어떤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톤 미만 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끝 하면서 5톤 미만이 나오는 거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고 이런 공사장 생활 폐기물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대부분이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이에요. 공사장 생활계 폐기물을 줄이면 폐기물 문제의 원천적인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부 지침상에서는 공공선별장을 확보해라. 또 이걸 갖다 공공선별해서 별도로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여기 저희들이 그림을 제시해 놨어요. 이것도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는 반드시 분리배출을 해라. 분리배출을 하되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라. 가연성, 재활용 가능자원, 불연성으로 구분을 하고 가연성은 종량제 봉투다 집어넣게 만들고 재활용 가능자원은 분리해서 재활용되는 체계로 돌리고 불연성과 혼합 폐기물은 마대에다 집어넣어서 배출을 시켜라. 그래서 이것만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다 위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매립장에는 일절 들어가지 말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관리를 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런 개념으로 안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분리배출이 전제가 되는 그런 관리 체제를 도입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각시설이 문제가 많아요. 서울시에 4개 소각장이 있는데 이 소각장을 벌써 95년도, 2000년도 이전에 다 설치된 거기 때문에 20년이 다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소각로는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리뉴얼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종량제 봉투 발열량이 3,000kg, 4,000kg인데 옛날에 1,500kg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에너지 회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소각로가 전체적으로 리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매립은 매립제로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립제로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요게 맨 끝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미래의 폐기물 처리 개념도예요. 재활용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고 가연성, 그러니까 반드시 분리가 돼야죠. 음식물, 재활용, 가연성, 불연성. 불연성은 매립지로 가고 가연성은 어떻게든지 에너지 재활용을 해주고 재활용 체계로 돌리고 음식물은 음식물 자원화시켜서 매립이 제로화되는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어떤 유기성 폐기물은 현기성 소화 플랜트, 바이오가스를 해서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시키면서 하여튼 지역 내에서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하나의 모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언입니다. 제언 이제 끝이에요. 우리 폐기물 청소 재활용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 수지 분반 뭐 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고 등으로 됐을 때 이거는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화, 협동조합 기업화를 좀 시키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게 문제점이에요.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서 문제점인데 문제점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하면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고 맨 끝에는 이제 요즘은 카두가 주민 수용성이에요.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 매립장 이런 걸 설치해도 주민들이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 강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들 하남시의 유니언 파크라든가 그런 개념의 새로운 개념의 명소화, 랜드마크를 시켜주는 주민 수용성 강화가 최근에 하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하여튼 제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 마지막에 우리 저 주최 측으로 다시 마이크를 좀 옮기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상식에 속했던 일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는지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은 첫날이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못 들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배재근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또 현장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강의가 끝났습니다만은 추석 쉬고 24일 날 역시 이 시간 3시 15분 또 29일 3시 15분 역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판단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그 말씀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영상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는 강의하고 달라서 마음과 뜻이 있으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으로 우리가 배정을 했으니까 우리 서울시의 이 깊은 뜻을 다 같이 헤아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토론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토론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내가 PDF 파일로 하여튼 전환을 해서 여러분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나 또 의견이 계신 분들은 저에게 이메일을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phae 서울테크.ac.kr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필요하다면 그 이메일로 여러분들은 이메일을 좀 수치게 가지고 계시니까 이메일로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 동안 그 80분 동안 전혀 쉬지 않고 이 강의를 듣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가도 좋습니다. 네.